안녕하세요. 반부랑 목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이 2021년 51%를 넘는 기록을 찍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수치가 올라가서 결국 2029년도에 59%, 60%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치를 내놨죠. 결국은 이건 GDP 대비로 나오는 수치라서 정부 부채가 이렇게 급등한 수치는 상당히 위험 신호일 수 있고요. 이게 정부 부채라는 건 결국 나라 빚이죠. 국가가 떠안아야 할 부채인데 이렇게 60% 수준에 육박하는 비율로 높아진다는 건 2011년 30% 수준에서 거의 2배 정도가 늘어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장 갚아야 할 나라 빚도 1126조에 달하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50%에 육박하는 수치로 부채 수준이 급등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 하지만 일단 우리는 통화 가치로 승부를 볼 만한 여지가 적죠. 대부분 달러, 유로화, 파운드라는 기축 통화 국가는 단순 비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처럼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재정적인 투입을 하기에도 되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은 겁니다. 자칫 통화량이 다시 급증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냥 현실적으로 인플레 현상이 재현되는, 그냥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어찌어찌 버텨온 금리 수준이 다시 엄청난 탄성으로 튕겨져 올라갈 수 있는 위험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IMF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이 부채 부분에서 상당 부분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다. 그것도 정부 부채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가는 것이 국가 부채로 그대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특히 가계 부채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한국의 대표적인 영끌 분위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인상이죠. 그만큼 한국이 정부 부채도 급등하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까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인데, 대체로 이렇게 가계 부채가 급등한 이유는 간단히 자산의 80%를 부동산에 몰아넣은 영끌 아파트의 엄청난 쇄도 현상, 그냥 몰아붙이기식의 매집 현상이 불러온 부채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이건 직접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정책 금리 인하 과정 속에서 전제했던 이야기. 이제는 분위기 싸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상적으로 방향을 턴할 수 있는 대전환점에 와 있다는 사실. 이런 걸 의식해도 지금 한국 부채는 상당 부분 IMF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IMF 당시에는 개인 부채가 지금보다는 훨씬 낮았죠. 오히려 기업이 과잉 투자에 나서면서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성장의 질이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서 기업이 대출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달러 대출까지도 끌어다 쓰면서 무리한 투자가 거의 다반사로 이루어지다시피 했고, 결국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 자금이 대거 유출이 되고, 이거 다 빚이었습니다. 수출도 약세로 돌아서니까 완전히 기업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질 못했죠. 당시 그래도 위안이 됐던 건 가계빚이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 그러니 금모으기 같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기업 부실을 개인이 책임지지 하고 나선 건데 되게 순진한 구석이 있었던 거죠. 아니, 기업이 스스로 과잉 투자로 인해서 사단이 난 건데 이걸 개인이 책임지겠다고 금싸라기까지 박박 긁어서 동원해 가면서 나라 살리기 운동을 한 건데, 이게 그냥 전 국민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완전 국채 보상 운동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IMF 당시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부채가 천문학적이고, 개인은 개인대로 부채가 하늘의 별만큼 많아져. 정부는 정부대로 초반에 IMF가 우려를 표명한 대로 나라 빚을 국제통화기금이 걱정을 해주고 있는 판이, 이거 어떻게? 그러니 자꾸 군부를 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외환위기 당시와도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진행될 경제위기 상황도 그리 간과할 만한 라이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완전히 아찔한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변수를 가진 사건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동냥하듯이 뭔가를 계속해서 받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아련하게 펼쳐지는 그림인데, 이게 그냥 받아가려는 수준이 아니라 탈취 수준이죠. 그냥 모든 걸
기존의 질서를 깨버리고 앗아가려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변수들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자산시장 되게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100만 번은 얘기한 영끌이라는 아주 독특한 몰빵 형태의 자산이 무슨 피라미드를 쌓아놓은 것처럼 정말 육중하게 솟아있는 어글리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한번 모든 것을 걸고 그곳에 자금을 때려 넣으면 그렇게 살신성인하는 것 같은 셀프 투자가 반드시 그런 희생에 걸맞는 차익을 보장해주는, 어찌 보면 모험을 거는 건데 그 모험이 그냥 외줄타기로 가다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적으로 건너버리고 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투자라고 부른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투기인데. 그러니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더 이상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손실이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분기점에 와 있는데 IMF 당시에는 사람들이 선행학습이라는 게 없었지. 금융위기의 본질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됐고 게다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확한 함수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장롱 안에 들어가 있던 애매한 금을 죄다 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금모으기 기업의 실책을 덮어주는 역할을 했고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기업들 대부분이 슬그머니 회상을 하는데 성공하게 만든 역할을 했는데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인이 엄청나게 깨지고 부서지는 손실의 자산 붕괴 현상 겪으면서 공통적인 기업의 위기, 국가의 위기라는 것이 그때그때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끌어와서 무리한 투자를 한 기업 윤리, 그러니까 무한 책임은 다 그쪽에 있다는 걸 개인은 누구나 오픈된 경제 시스템 안에서 명확하게 아는 거고 다시는 금을 꺼낼 일이 없겠죠. 지금 금값이 천장을 뚫을 정도로 올라가는데 일단 내다 팔고 자기 탄을 장전해야지. 무상으로 국가 위기 사태를 넘어가기 위한 엄한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학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정도의 자산 규모로는 국가 부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외환보 요구가 바닥이었는데 개인이 기업을 살릴 수는 없었던 일이었죠. 그러니 IMF 구제금융이 발동을 한 거고 급히 한국 쪽으로 수혈을 한 건데 이제 만약 다시 한번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거의 회복은 어렵지 않을까. 장기간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의 무서운 불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징조가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일본 버블이 무서웠던 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회복 속도가 너무 느렸다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 가치가 나락가면서 이걸 다시 맥박이 뛰게 하는데 거의 3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30년. 이거 또르또 제목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일본은 장기 침체 국면에서 호적거리면서 빠져나오기 되게 버거웠던 정말 기억하기 싫은 위기를 겪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거품이 끼었던 모든 부동산 자산이 무슨 폭탄 투하하듯이 곳곳에서 과잉 투자가 된 것들 위주로 터지기 시작을 했고 그냥 그렇게 부동산에 묻어가려 했던 자금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건데 이거 지금 30년 전 일본 모습하고 우리나라 자산 구조와 아주 비슷합니다. 일본이 당시 부동산이 아작이 나면서 금융 쪽으로 이후에 자산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지금 부동산 쪽 자산은 30% 조금 넘을 정도로 개인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 시점은 노후절벽이라는 게 별로 없어. 왜냐? 부동산에 목매고 있는 우리는 지금 부동산 약세로 인해서 대격변기를 맞이하게 될 때 완전히 은퇴 자금까지도 들어가 있는 집이 황금성 자체가 훅 떨어지는 돈으로 그렇게 털어내려 해도 그동안 묻어뒀던 가치는 완전히 반감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이 위기라는 얘기죠. 얘는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어. 한번 깔아앉으면 이걸 인양하지 않고는 복구가 안 되는 침몰하는 배하고 똑같아서 가라앉을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서서히 가라앉다가 완전히 침몰의 순간에는 급격하게 쑥 하고 밑으로 빠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걸 회복하기에는 인양 외에는 방법이 없듯이 부동산 시장 자체의 회복은 장기 불황 없이는 결코 다시 회복세로 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냥 노멀하게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궤적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웃긴 일이죠. 초반에 부채 문제가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거라는 IMF의 경고는 결국 이 부채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금 없이 빚으로 매집하려 했던 돈을 무작위로 끌었었던 1997년의 기업 대출만큼이나 지금 개인 대출이 거의 딜레버리징하기 어려울 만큼 쌓였다는 거고 이게 지금 눌러놓은 병마개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 자력으로 그냥 터질 수밖에 없는 거의 한계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큰 거 터진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PF 위기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거 자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부상이 되는 겁니다. 당장 잠수함에 산소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 그냥 그대로 모든 위기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축은행이 충당금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확보한 현금 탄환로 극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추가 손실도 1조 9천억까지 늘어날 전망도 나오고 이제 미국도 기준금리 그런 분위기와는 굿바이한 상태가 돼서 고금리 장기화는 기정사실입니다. 채산성 맞지 않으면 바로바로 아웃시키려 하는데 건설사 위기는 실제로 4월 들어서면서 이금융권과 연계해서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도 뭐 다음 주부터 1,500명 명의로 1,600개의 증권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거. 이게 딱 걸렸어요. 금융위가 적발 영업 정지를 때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시중은행이 자금을 돌려서 수익 창출을 해야 할 급박한 위기감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중은행도 위기감을 느끼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의 계좌도 잘 살피시라.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만큼 지금 부동산 상황은 굉장한 혼조세 속의 위기로 가는 절벽 끝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국제통화기금 IMF가 또 한 번의 경고를 날렸는데 이건 뭐 예사롭지 않은 게 그대로 국가부채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날이 서 있는 경고라 말할 수 있죠. 이건 공식적인 발표라서 더욱 그렇고 앞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정상적인 집값이 일정한 자산 붕괴 현상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와 줘야 부동산 수요 공급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은행의 급박감, 영업정지를 당하는 다음 주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정말 엄청난 금융권의 이변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